최근에 반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는 일단 지금 상승 전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매크로상 전체를 좀 둘러보면 아직까지는 반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처럼 보이진 않아.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한 10% 이상 지금 반등을 했는데 S&P가 70년대, 80년대 때도 보면 반등하는 시기에는 10% 이상 반등을 했었어. 뭐 12에서 13% 정도 반등을 했었고 반등이 한 세 번 정도 나왔었고 80년대 때도 10% 이상 상승한 게 한 세 번 정도 나왔었어. 이때도 이제 반등할 때 11%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었고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등하는 것들이 10% 넘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상승 전환이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그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70년대, 80년대 둘 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를 먼저 한 다음에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74년 8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이후에 74년 11월쯤 돼서야 상승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80년대 때도 81년 7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후에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잖아.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기도 하고 9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정돼 있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인수도 할 예정이잖아.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유동성이 더 줄어들 건데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 10% 이상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이 두 번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12% 정도 상승했었고 10% 이상 상승한 게 이번에 두 번째. 그러면 과거에는 한 세 번 정도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 수준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 그리고 파월이 뭐 워낙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연준에서 풀린 돈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런 유동성들이 회수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점진적으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있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 남아서 올해는 한 번 남아서 결국 쭉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진정한 반등까지는 우리가 그때 한번 날린 영상에서처럼 한 1년 정도는 최소 1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치? 나는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아직 오케이. 실적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게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크로 사이클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쨌든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매크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근데 매크로 사이클이란 게 뭐 한 6개월 동안 돌고 끝나고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가 한번 시작되면은 그게 한 6개월만 반짝했다가 말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매크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연준도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도 연준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매크로 사이클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서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벌써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WTI를 보면 많이 빠지긴 했어.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20불 넘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긴 했고 에너지랑 식품이 큰 문제였던 거잖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을 이제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리거 카운트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605개로 나왔고 작년 말 대비해서는 125개 증가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157개 작년 말 대비로 51개 증가했고 그래서 리거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에너지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 근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직전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수준보다 현재 리그 카운트 수준이 더 높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EIA에서 얘기하는 전망대로라면 향후에 2050년까지도 그 석유에 대한 수요하고 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증가. 하거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기간에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장기간 계속 그 석유 에너지를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석유 개발에 대한 그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시기는 코로나 직전보다 훨씬 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 때문에. 그럼 러시아가 빠진 만큼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근데 지금 코로나 직전보다 더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은 유가가 빠지기에는 좀 여건이 안 좋지 않나.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리거 카운트가 계속 상승하고 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로 계속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줄겠지.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리거 카운트와 상관없이도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WTI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고 소비가 줄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쯤 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CPI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CPI를 볼 때 가장 주로 보는 게 에너지거나 아니면 식품,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이잖아. 그 식품이랑 교통비, 주거비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이 CPI에서 한 75% 정도 차지를 하거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세 항목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추세였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왔던 거야. 근데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뭐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좀 횡보를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WTI가 빠졌기 때문에 교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겠지. 그 식품 같은 경우에도 곡물가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둔화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쉘터가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쉘터가 둔화가 될 수 있겠냐 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쉘터의 그 CPI 비중이 32%거든. 그러니까 단일로 봤을 때는 그 세부 항목 중에서는 쉘터가 비중이 가장 커.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고 뭐 세부에서 푸드로 봤을 때 13%, 그리고 하우징에서 쉘터하고 에너지 비용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4.8%밖에 안 돼, 비중. 쉘터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이 물론 여기 하우싱에서 에너지 비중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교통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식품과 에너지 관련 비용들은 전체 CPI에서 비중이 38%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면은 당연히 이 부분만큼 CPI는 둔화될 수 있어. 근데 쉘터가 만약에 계속 오른다. 그러면 쉘터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32%이기 때문에 쉘터가 오르게 되면은 CPI가 둔화되더라도 그 둔화되는 정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뭐 세부적으로 기여도를 살펴보면 쉘터의 그 CPI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거든. 뭐 직전까지는 당연히 교통비가 엄청 컸었지. 교통비는 최근까지도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동시에 쉘터에 대한 비용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여도가. 뭐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식품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잖아. 왜냐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레드핀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 6월에 2016달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 수치 대비해서 70bp 상승한 수치인 거야.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14% 상승했고. 물론 이제 이게 쉘터에 대한 비용을 다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 그리고 레드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에 그 모기지 비용보다 임대료가 더 싸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잖아, 지금. 엄청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기지 비용이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를 끌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임대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대 수요가 많아진 거야. 근데 다르게 말하면 모기지 비용이 커졌다는 말은 집을 사는 비용도 커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비용보다 임대료가 더 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월세만 오른 게 아니라 주택 가격도 오른 거야.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른 건 아니겠지만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비용이 비싸졌으니까. 비용이 커졌으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모기지 비용의 상승, 또 모기지 비용의 상승에 따른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전환하면서의 발생하는 그 임대료의 상승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수준 자체가 최근에 나온 그 수치대로라면 연평 연간 성장률이 14%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CPI의 세부 항목에 있는 실제에 반영되면 CPI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리고 지난주에 또 PC가 나왔는데, PC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어. 월별로 봤을 때 PC가 1% 정도 상승했고, 근원으로 볼 때는 0.6%, 그리고 YOY로 PC가 6.8%, MOM으로 4.8% 이렇게 나왔거든. 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높게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실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뒤로 가서 더 얘기를 해보고,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가 CPI에 너무 치중돼 있잖아. 근데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 그러니까 가게에서 쓰는 그 비용이 얼마나 크냐를 보는 수치인 거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지 않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업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앞서 봤던 그런 지표들은 뭐 쉘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게에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업 단위에서 본다면 임금 상승이 얼마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당 임금 데이터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최근에 나온 수치는 YOY로 봤을 때 한 5% 정도? 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데 이게 CPI랑 비교해보면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평균을 내보면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2.8%란 말이야. 근데 2.8%에 비해서 지금 수준이 너무 높은 수치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좀 직원들 좀 자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써야 될 사람은 써야 돼. 근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비용은 더 커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 수준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 그래서 기업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겠냐? 그렇지 않을 것 아직 같아라는.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면목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목상으로 증가를 해도 어쨌든 순이익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순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나?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PC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했잖아. 물론 개별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이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싶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저축률 데이터를 보면 6월에 저축률이 5.1%를 찍었는데 이 수치가 최근 5년간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게들이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이 좀 남아서 저축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저축했는 돈들을 꺼내서 소비를 하는데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지출을 하는 그 수준 자체가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를 계속 하실 거냐라는.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볼 때는 최근에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서 임금도 많이 오르고 면목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이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컸던 거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맞는 거지. 근데 이건 면목상의 문제인 거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돈이 뭔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난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순이익 측면에서 더 안 좋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고, 순이익이 안 좋은데 최근에 뭐 PSR로 밸류에이션 하지 않잖아.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 그러면 PER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순이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애플 같은 회사들이 워낙 잘 나와서 뭐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게 맞느냐. 성장 속도도 죽고 있고 아직 가계에서 봤을 때는 소비가 엄청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러면 애플 실적도 다음 분기 때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매출액은 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난 여전히 하방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롱 포지션을 잡아서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코리아 서킷 같은 할 거?
내가 물려서 이러는 건 아니야. 내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좋은 회사 맞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PMI도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낮에 중국 PMI도 나왔는데 별로 좋게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올해 그 경제 목표치를 거의 포기한 것처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힘들다. 뭐 파월이 경제에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사기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이게 내가 그동안 뭐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엄청 자세히 보고 막 그렇게 투자를 해오진 않았지만 파월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닌 걸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 자기 자신을 속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만은 인지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가. 한동안은 폭망일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또 봐요. 그래. 쉬어.